그리고 이제 그것이 26일까지만 버텨달라. 그러니까. 버텨달라. 26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버텨달라. 그때까지만 버텨달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작동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부의 절차적 문제, 한덕수와 관련된 선고 기일을 언제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재판관이 받아들여서 아예 그냥 시간 끌기만 하면 내 목표는 달성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지나칩니까?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재판관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다른 거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나름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자면 그것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네. 26일 날은 이제 고등법원 선고잖아요. 하급심 선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룬다? 미루자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 재판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실제로 다른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 이때까지 그냥 시간 끄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 속성이 뻔히 보이는 건데 예.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걸 미뤄가지고 3월 26일을 그냥 넘기는 걸로 무책임하게 간다.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는 본인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얘기의 전제는 또 3월 26일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또 그런 유죄의 판단을 받고 소위 당선 무효에 그러니까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재판부의 질문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었고 그 공소장을 제대로 다듬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그 심정은 알겠으나 그것도 저는 논리적으로는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일까지만 좀 끌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재명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보원을 해야 하는데 예. 그까지만 참아주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최소한 예의가 아니냐.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을 폄훼하는 제가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외부적 요인이 그냥 작용해서 아이고 어떻게 돼도 모르니까 당신 나한테 좀 신세졌으면 날짜만 대충 좀 뒤로 미뤄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의혹 제기를 아주 수준 낮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따지면 3명이에요.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그 다음에 국힘이 지명한 조한창,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한테 픽업돼가지고 대법원장 후보로서 면접까지 봤던 김영두 그 3사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한창, 김영두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적하고 한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파멸하는 길입니다. 네. 그거를 부정하고 기각을 하거나 딴소리를 한다면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 하나 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놓치시면 그냥 빼놓고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결국은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9명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버팅겨가지고 네.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서 내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길. 응? 그걸 노리고 무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쳐야 될 난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나라가 망하는 거를 떠나서 네. 동료 헌법재판관들한테 보복을 할 거라고 윤석열이 네.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예. 그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9명의 재판관은 내가 소장이 되고 싶다,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장인데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자기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선물이랄까 당근이랄까 헌법재판소장인데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지연시키고 뭐 꼼수를 써가지고 각하시키고 하는 걸 통해서 윤석열을 복귀시켜서 내가 헌법재판소장 되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민주당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예.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지연 말단의 문제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뭔가 매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법과 원칙, 헌법, 체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아주 수준이 낮지만 정말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질문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그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뭐 수준 낮은 질문 잘 받아주시니까 좀 드리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4차원이다. 네. 뭐 이런저런 거 아예 먹히지 않는 평소에 그냥 살아왔던 성품이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네. 이제 제가 참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네, 알고는 계시죠. 누구한테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뭐 그걸 이제 개인의 뭐 성정과 성향을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까지 바깥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오히려 헌법 학자들 중에서 분석하는 대학 교수가 있더라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은 발표할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하고. 빠르면 목요일 날 선고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한 것도 대충 예견을 했다 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미룰 수는 없다.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예. 충분히 저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메시지를 낸 거. 그러면 그런 메시지에서 바로 이제 또 분석하는 이재명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많이 이제 쫓기긴 쫓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뭐 5대4 뭐 저 4대4 뭐 5대3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평론할 가치가 없다. 네, 그 사람들 생각이고. 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네. 뭐 야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무슨 지금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아니, 선고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이 명백한 사안을 미루는 게 당연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날짜를 발표하고 금요일 날은 모든 게 끝난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요 과정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헌법재판소조차도 왜 이렇게 가죠? 자, 국회에서 여당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가기관의 그 몰염치한 행위,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는 저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개나 지금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질문을 좀 근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식이 무너지는 거를 지금 온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괴로우신 거죠. 예. 그리고 상식 플러스 그래도 저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금도는 지킬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 엘리트라고 인정해줬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저것들은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든 다 저지르는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데 한국 현대사의 어떤 잠재해 있던 그 암덩어리들이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출세주의, 능력주의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지만 결과만을 중시하는 출세주의가 되게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안위나 그러니까 절대자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 상정해 놓고 그 주변에 기생하면서 내가 귀족으로 살면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삶 이것이 대한민국 출세의 모델인 것처럼 지금 돼 있는 면이 있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고시에 붙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져 온 그 가짜 엘리트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내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추고 내가 살까 하는 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나 나라의 장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거. 이런 이기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양산한 게 결국 우리 사회의 병폐이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였다라는 걸 이제 자각하는 과정이죠. 뭐. 자, 원래 그랬던 집단과 개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통해서 네. 줄을 서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이렇게 자기가 바뀌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속성이 그런 원래 거죠? 그런 속성이 그런데 그걸 잘 감추고 드러낼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친위 쿠데타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숨어서 다 암약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데 그 무리에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얼마나 보통 시민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가 하는 거는 이미 다 끼리끼리는 알고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이런 친위 쿠데타라는 사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좀 서울법대 출신이시니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네. 저 서울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 판사 그리고 재경고시 출신 기재부 공무원들 뭐 최상목을 비롯한 여러 이제 이런 집단들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봉사하고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느냐 이런 인식이 저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와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구나. 네. 자기들만 살면 되니까 어떤 법의 요소를 가져와서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아요. 네. 야당 책임 다 돌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국민 책임 돌리면서 네. 비판하는 사람을 마치 이런 사안의 핵심 책임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제 이런 그 태도, 파렴치함 이거는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이고 뭐 주위에 굉장히 많은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예, 예전에 호의호식하던 소위 양반 가문들이 왜 친일파로 그렇게 신속하게 변신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는지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딱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어떤 그 사회의 맑은 기운 이거를 지금 바로잡았던 경험이 없고요. 그냥 그 우리 사회가 급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력까지 권력은 물론이고 재력까지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그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이게 김두식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인데 이분이 고대법대 출신이고 검사를 거쳐서 지금 법학 교수를 하고 있죠. 그 붙인 제목이 불멸의 신성가족이에요. 네. 자기들끼리는 홀리 패밀리라고 서로 생각하고 끼리끼리 굉장한 자부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 네.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김두식 교수가 그 과거의 동료들을 거의 못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을 그렇게 다 까발려서 쓰면 어떡하냐. 라는 저 소위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성적 순으로 석차를 그 학교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이렇게 쭉 게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고. 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전 경기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 그 다음에 뭐 고시 출신, 그 다음에 뭐 행시 중에서도 또 재경지 출신 이런 게 자기들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탑 클래스고 한국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네. 이거는 결혼 정보 회사에 신랑 랭킹 매기는 등급을 봐도 사회가 다 인정하는 분야고 지금 취약 아동들한테 학부모가 바라는 바를 봐도 우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칠세고시네 뭐네 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애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저렇게 정신병자를 만드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저 개돼지들을 위해서 개돼지들이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따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네.
개돼지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나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이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뿐이다. 네. 그리고 지금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제 그 실제로 이건 제가 목격한 건데 내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1학기 4월 월말고사에서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앉아가 아니다 내가 1등을 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는 5월이고 내가 4월 1등이다. 네. 지금 그분들이 평준화 마지막 시기가 경기고등학교 평준화 마지막 시기가 76학번들까지거든요. 예, 예.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됐어요. 56년생이죠. 예. 예. 지금도 모여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예. 앉으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카톡방에서 온갖 그런 이상한 얘기 퍼날리면서 성조기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